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3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그 CJ님이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하고 댓글 읽어보고 그 중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댓글을 써주셔서 제가 이제 다 읽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내용이 이제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이제 다음 오늘 이제 댓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때 이제 박청구님이 의견 주셨던 게 뭐였냐면, 일단 리플이 XRP가 탈중앙화 되었다고 하면서 리플사가 600억 개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니 가격을 올릴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탈중앙화랑 어떤 중앙화 좀 약간 말이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탈중앙화인데 왜 리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CJ님이 다시 댓글을 제가 그때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뭐 CJ님도 저처럼 이렇게 생산적인 토론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부하면서 상대방 어떤 의견에 대해서 내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 논리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좀 합의점을 찾아가고 내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생산적인 토론은, 예, 저도 좋습니다. 이런 CJ님도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 해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탈중앙화의 개념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글에 말씀드렸듯 블록 생성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의 탈중앙화 또는 분산화 정도,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XRP는 여타 메이저 코인들에 비해 훨씬 더 탈중앙화 되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리플사가 관장하는 밸리데이터 점유율이 리플사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높았으나,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지상주의자로부터 블록체인이 아니다 라는 말도 들었죠. 이후 점차 독립적인 밸리데이터를 받아들여 지금은 리플사의 영향력 하에 있는 밸리데이터만으로 블록 생성에 독과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앞으로 그 비중은 계속 줄어들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러니까 코인 개수는 리플사가 많이 갖고 있지만 그 의사결정 과정은 탈중앙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의사결정, 그러니까 탈중앙화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리플은 탈중앙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600억 개를 리플사가 갖고 있으면 이거는 탈중앙화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보유 측면에서 분산화 정도, 이 부분은 이제 리플사가 대주주인 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코인 가격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앙화되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맞는 얘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보통 XRP가 중앙화된 코인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의사결정 부분이고, 그 다음 코인 보유 측면에서 독점은 그 장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독점은 인정하되 장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요. 예. 단점으로는 공급량 조절로 말 그대로 가격을 주락펴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리플사가 XRP의 가격 상승을 바라지 않는다는 가정해야겠죠. 오를 때마다 가격을 눌러줘야 하는 동기가 있다면 리플사의 과도한 코인 보유로 인해서 XRP의 투자가 조금 암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리플사야말로 장기로 보면 XRP의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자이고, 구태여 리플사의 독점적 보유량 때문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유량이 많다는, 즉 절대 공급량이 많아서 가격이 잘 오르지 않을 거라는 건 또 다른 얘기일 테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저도 이 부분은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는 관점,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기존 달러의 어떤 가치 이전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이제 쓰인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FRB 그 기축통화의 패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했어야 되는가. 결국에 일정 부분 그 자산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신들이 소유한 물량이 있고 기득권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이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일정 부분의 이런 보유량을 소수가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리플도 그렇고 일정 부분 소수가
대다수의 어떤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이게 무조건 단점으로 볼 수만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CJ님 의견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댓글로 들어가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동님이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9월 14일 날 방송에서 금 ETF에 비교해서 비트코인 ETF가 이제 승인이 났을 경우에 그때 9월 말에 이제 ETF 승인이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때 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제 1월 비트코인 가격을 5만 1,000달러로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9월 14일 날 비트코인 가격은 750만 원이었고 지금은 430만 원. 이고 또한 ETF 승인이 언제 날지 모르는 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년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날 거라고 전망하시는지와 비트가 바닥을 터치하고 ETF가 승인이 난다면 내년 비트코인 가격을 얼마로 예상하시는지요? 죄송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이제 9월 14일 날 그때 이제 영상을 만들었던 그 영상은 9월 이제 말경에 ETF가 이제 연기가 되기 전이었죠. 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승인이 되고 지금 시점이 그 승인이 되기 전 시점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였을 때 1월 달에 5만 1,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점에서 이제 ETF가 연기가 되고 이제 2월 말경으로 2월 29일인가요?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월 29일 날 만약에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승인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뭐 물론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벤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다. 이 정도 마음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그러면 이때 영상 뒤에 오늘 이제 금 관련돼서 질문이 꽤 많아서 제가 이제 금과 비교해서 금 ETF 승인 이후에 금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2월 29일 날 비트코인이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금 차트와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비트코인도 가격을 예상해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따라 목이 계속 간질간질거려서 기침은 확실하게 이제 이 차를 먹으면서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목이 간질거려서 물을 좀 마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 차트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 끝자락에 금 차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금 관련돼서 지금 질문이 몇 개 더 있어가지고요. 충분하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린 다음에 차트로 이제 가격 ETF 승인 시의 가격까지 제가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해피캣님이 질문을 해주셨고요. 몇 달 전부터 현대 홈쇼핑에서 홍콩금을 팔고 있는데 H채널님 의견이 생각나더라고요. 미래화폐는 근본위로 돌아가는 건 어렵고 암호화폐가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해도 전혀 걱정이 안 되고 내리면 조금씩 추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건강에 대한 정보를 대형 병원에 제공하고 스타벅스의 커피 상품권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암호화폐로 받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도 지금 본인의 이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고 병원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제 모든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돈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평가받을 수 있을 거다. 왜냐면 이게 경쟁적으로 이제 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하면서 그 데이터를 뽑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만들어내는데 예전에는 뭐 100을 썼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AI라든가 뭐 이런 앞으로 이제 생기는 이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그런 비용 자체도 확실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뭐 100을 썼다라고 하면 뭐 2, 30밖에 안 들이고도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정보를.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서 기존에 뭐 스타벅스 상품권을 하나 줬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뭐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자기 경력과 정보는 자기의 자산이라는 컨셉이 보편화되어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전세계 공동 프로젝트에 쉽게 참여해 경제활동을 하고 전세계 상품을 소비하며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가 되리라 생각되고 그 중심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변화가 있고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대가 되는 변화입니다. 2019년이 기대되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홈쇼핑에서 금을 이제 팔고 있다는 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끝자락이다 라고 하면 나중에
홈쇼핑에서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홈쇼핑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홈쇼핑에서 뭐 리플을 판매하고 이더리움을 판매하고 아니면 뭐 홈쇼핑에서 그런 관련된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ETF 상품을 홈쇼핑에서 이제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이거는 이제 올라가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 시장이 이렇게 지금 홈쇼핑에서 계속 팔고 있다는 거, 그리고 2013년도에 금이 크게 하락한 다음에 그때 어떻게 보면 그 중국 아즈마 부대가 실물 금들을 많이 매입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세력들이 금으로 가지는 않겠구나.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금과 은과 비트코인은 한 편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같은 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금값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상승률이 어떤 게 많을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암호화폐 쪽이 좀 더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뿐인 거지, 뭐 금은 떨어지고 비트코인만 올라간다 이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설명을 댓글로 달았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볼게요.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인데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달러의 가치 이전이 된다면 미국 금융 세력이 암호화폐 성숙기에서도 패권을 쥐려면 그들이 통제권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친미적인 코인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닌지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리플 관련돼서 리플사가 600억 개를 갖고 있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기존의 그 금융 세력, 그 FRB 배후에 있는 그 금융 세력이 그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 리플사가 자신들이 앉혀놓은 사람들, 그냥 거기 물론 리플사에 그 빵형도 있고 거기 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 약간 대리인격인 거죠. 그들의 이제 대리인, 금융 세력의 대리인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리플이 그런 600억 개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XRP가 나쁘게 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와사비님이 해주신 거고, 가끔 엔지니어 모드에서 벗어나 세력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모드에서는 그렇습니다. XRP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측면에서는 많이 공격받고 있고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아까 박청구님 의견과 이제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중앙집권 정부와 중앙화된 은행과 더 호흡이 맞게 돌아가고 있고, 특별히 지난번 스위스 ETF 출시 때 비트가 48%, XRP 비중이 무려 30%나 되는 걸 보고 약간 깜놀했습니다. 그즈음 XRP에 결국 저도 발을 담궜습니다. 오래전에 비디오 테이프 포맷 전쟁이라고 기억하시는지요? VHS 대 베타 방식의 전쟁이었는데 VHS가 기술적 약세에도 결국에 대중화에 성공했습니다. 기술의 우위보다 시장과 세력의 승리에 한 예가 아닌가 했습니다. XRP가 FRB든 금융패권 세력이든 손잡고 커튼 뒤에서 작업하고 있다면 기술의 우위가 지는 게임이 또 재현될지 모를 일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XRP 이제 또 대형 알트다 보니까 그 급등락은 세력의 비트코인 개수 늘리기에 이용되므로 대형 알트 급등락에 개미도 적절하게 이용되면서 장기적 비트 포지션 유지가 중요하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와사비님 얘기가 이제 그거예요. 뭐냐면 결국에 그러니까 기술도 우리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은 중요한데 기술적으로 아마 이제 뭐 XRP에 더 좋은 XRP 단점을 최대한 이제 커버해서 나오는 또 다른 뭐 비슷한 코인들 나올 수 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기술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얼마나 빨리 이거를 대중화시키고 그 다음에 기존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은행권이겠죠. 은행권들과 얼마나 빠른 협업을 통해서 이거를 대중화에 성공시키느냐, 그리고 마케팅도 적절하게 해주면서요. 저는 이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기술적인 부분은 그 이후에 이제 커버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사실 달러를 보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달러를 중심으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기존 화폐를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것보다 얼마나 대중화가 되어 있냐, 얼마나 대중들이 이것에 대해서 믿고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일단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좋은 내용을 써주셔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필채님이 오래간만에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앞으로 이제 놀랄만한 어떤 가격적인 상승 요인이 이제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ETF랑 뭐 QE, 그리고 이제 거대한 이제 어떤 테크 기업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2만 달러까지 좀 더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몇 달 전에 리플 이제 만나서 한 것처럼 보면 뭐 프로 크립토 액션이라고 하셨는데,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제 어떤 액션을 이제 보여줄 때가 됐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이제 2만 달러를 지나서 비트코인은 예, 투더문이 아니라 이제 투더 마르스예요. 그래서 2020년에 우리를 이제 화성까지 데려다 줄 거다. 그리고 보시면 예, 2020년에 화성까지 이제 우리를 끌고 올 거다. 2019년 1월 달을 지나서 그리고 예, 잠시만요. 뭐 한번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폭락이 뭐 투매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2019년 1분기에 다시 이제 진짜 상승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고, 2분기에 2019년 2분기에는 가격적인 실질적인 어떤 가격 액션이 보여질 거로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계속 싼 가격에 조금씩 사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일단은 2019년 1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2019년 뭐 한 차례 뭐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019년 2분기가 되면 본격적인 이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사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그 첫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지금 그 1분기에 어떤 경제적인 이슈들이라든가 암호화폐 이제 이벤트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1분기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1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격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처럼과 같은 패턴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패턴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제가 그 비트코인과 금 차트를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을.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내용은 소통 함께님이, 이게 함께 소통 같기도 한데요, 이제 써주셨는데 차트 관점에서 오히려 하락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비트 300만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시는지요? 벡터거래소 오픈 전에 한 번 더 조정 보지 않을까요? 세력이라면 가격을 낮출 것 같은데 어찌 보시는지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뭐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능한데, 그러니까 좀 더 어디에 비중을 두고 보느냐라고 하면, 저는 일단 지금은 올라가는데 좀 더 높은 확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이었죠. 지난번 저점을 깨지 않고 3,000달러까지 터치 안 하고 반등할 수 있다. 물론 그 소통 함께님과처럼 의견처럼, 그리고 아까 이제 또 필채님 의견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한 차례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데, 그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년 2분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3,000달러까지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털고 다시 받는다, 이건 어차피 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올라갈 확률도 있고 바로 여기서 뭐 떨어질 확률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그게 반반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걸 반반이라고 하는데 이걸 대처하는 거는, 저는 이거를 매도를 해서 여기서 밑에서 받는 게 과연 얼마만큼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그 리스크를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저는 그냥 홀딩을 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여유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홀딩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여유가 되는 분들은 아까 이제 필체님처럼 분할로 조금씩 여유 돈으로 이제 매수를 하시면, 저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장을. 그리고 이 확률도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세욱님이 써주셨습니다. 미국 다우나 나스닥, 달러 등 차트적 관점으로는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계신데
미국은 최대 금 보유국이고 최대 산유 국가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금을 대량으로 소모해야 하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미국 패권은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지식이 짧아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쭉 쓴 거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금은 미국이 보유량과 유럽연합 3개국이 보유량이 이제 비슷합니다. 제가 이 내용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중국은 지금 표면상으로는 6이긴 한데요. 그 중국 금협회에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안화 국제화를 달성하기 위해, 그러니까 기축통화로 위안화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금 확보를 크게 늘려야 한다 얘기를 했고, 첫 목표로 4,000톤을 확보해 독일을 넘고, 그다음 다음 단계로 8,500톤을 확보해 미국을 넘어야 할 정도 한다라고 금을 이제 어떻게 보면 대놓고 이제 매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민은행에서 2009년부터 매년 금을 이제 500톤 가량씩, 글자를 잘못 썼네요. 500톤 가량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 가격을 제가 이제 금 가격을 금융 세력이 중국이 매집할 수 있게 내려줄 리가 없는데 금 가격을 이제 2013년에 하락시킨 것은 이제 의도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따가 마지막에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 내용도 이따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중국의 아줌마 부대가 실물금을 상당량 이제 사들였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500톤씩 하면 2009년도부터 계속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 이 양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결국에 이제 달러 가치가 지금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침체 국면으로 왔을 때 다시 달러를 풀어내면 달러 가치는 급격히 이제 0으로 갈 거예요. 급격히 0으로 가면서 미국의 패권, 기축통화의 그 달러의 패권은 저는 그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흔들린 틈을 타서 중국은 자신들이 금 보유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야 이제 달러는 이렇게 많이 풀었으니까 위안화가 가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쉽지 않다. 그렇게 이제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저는 미국 금융 세력이 주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경기 부양을 위해 달러를 다시 풀어야 하는데요. 그 양은 2008년 이후 풀렸던 달러의 양의 16배를 풀어야 가능하다고 하면 결국 달러의 가치는 0으로 이제 급격하게 수렴하는 것이고, 이때 미국 배후의 금융 세력이 달러의 가치를 이전시키면서 패권을 다시 잡기 위한 방법으로는 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 연합과 중국, 러시아 진영이 이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금으로 이제 가치 이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물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도 일정 부분은 가치 이전이 될 겁니다. 되는데 금보다는 주로 이제 가치를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제 암호화폐로 보고 있는 거다. 암호화폐. 그러니까 금은 담기에 너무 일단 사이즈 자체가 작기 때문에 금으로 담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금으로 담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저는 진행이 되지 않았을 거다. 금 가격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따 다시 같이 설명을 다 드릴게요. 그리고 마법 천사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달러 가치가 95% 빠졌고 원화의 가치도 99% 떨어졌다라고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건지,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오른 게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돼야 정상일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은 달러의 가치 평가가 일단 온스당, 그러니까 금의 온스당 달러 가치 하락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구매력, 달러의 소비자 구매력으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달러의 소비자 구매력 지수인데요. 보시면 1914년도부터 달러 가치가 1000에서 1017에서요. 1017에서 현재는 얼마냐면 40입니다. 40이니까 지금 이제 남은 거는 4%도 안 남은 거죠. 4%도 안 남은 겁니다. 그러면 96% 이상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했다. 달러 가치가 이렇게 이제 근본이랑 떨어지면서 한 차례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 야 우리 근본위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경제 대공황이 오기 전에 다시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확 땡기니까 달러 가치가 급등했죠. 그리고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면서 달러
근본 이자를 폐지하면서 다시 달러 가치가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지속적으로 달러는 계속 돈을 풀어내면서 이렇게 지금 4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수치를 보면 달러 가치가 95% 96% 이상 지금 오히려 이제 달러 가치는 빠진 거고, 그럼 원화 가치는 어떻게 빠졌냐? 원화 가치가 99%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달러가 기축이기 때문에 달러랑 우리가 이제 원달러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원화도 예전에 우리 IMF 때는 뭐 800원, 700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원화가 IMF를 겪으면서 2,000원까지 찍고요. 그 다음에 2,000원 찍고 지금 1,100원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 하락보다 원화 가치는 더 빨리 하락했다는 거예요. 더 빨리 하락했고 이제 그 수치를 아마 비교해 보면 원화는 이제 99% 정도 하락했다. 그래서 1%의 가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에 노트블루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공황이 온다고 하면 예전처럼 원달러 환율이 폭등할까요? 달러 예금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제가 원달러 차트를 계속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차트를 지금 제가 원래 준비를 해놓는다고 했는데 지금 깜빡해서 지금 보시면 원달러가 여기 바로 있네요. 원달러도 지금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오늘은 지금 보면 달러가 이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달러 가치가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간 거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 이제 수렴하고 있어요. 이 1,100원을 중심으로 계속 지금 원달러가 차트가 수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중요 기로에 놓여 있다. 중요 기로에 놓여 있고, 만약에 이제 내년에 올 어떤 침체 위기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 1,100원을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는 그 차트가 이제 돌파가 되면 그때는 저도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IMF 수준의 그런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 그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원화가 그렇게 약세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 상황으로 간다라고 가정하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을 우리가 보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든 어찌됐든 침체 국면을 먼저 거치고 거기서 이제 중앙은행의 결정에 따라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든 침체 국면을 벗어나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잠시만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는 이제 그 현금성 자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현금에서도 되도록이면 원화보다는 저는 이제 달러를 보유하는 게 맞다. 어차피 만약에 원화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침체가 당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화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 침체가 왔을 때는 우리는 이제 영향을 받아서 원화 약세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원화 약세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달러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잠시만요. 차트가 굉장히 좀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달러 차트를 로그를 적용했어요. 지금 로그를 적용했고 이렇게 이제 해놓고 계속 보여드렸거든요. 원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670원이었어요. 670원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하면서 다시 또 그러니까 이때는 원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달러에 비해서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달러에 비해서, 지금 달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달러에 비해서 원화가 훨씬 가치가 더 빨리 줄어든 상태고, 현재 지금 원화가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큰 채널로 하락 채널로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잇는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채널을 그려서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아니요. 이 지금 원달러 차트에서
원달러 차트에서 지속적으로 달러 강세 국면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달러 강세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대 원화 차트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달러가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강세 국면으로 가고 있었고, 지금 이제 이 수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위로 움직일지 아니면 이 채널을 제가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락 채널을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락 채널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국면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게 아니라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와 줬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반등이 나온 게 좀 찜찜하다는 겁니다. 원달러가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게 찜찜하다. 결국에 이제 이 수렴 과정을 거쳐서 방향성을 보일 건데, 여기서 저는 이제 위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로 간다라고 하면, 왜냐면 이제 내년 또 금리 인상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위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현금성 자산에서 달러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일단 김도우님이 써주셨어요. 앞서 세력들이 금으로 달러 가치를 이전하고자 한다면 중국 포함 여러 나라에서 금을 쉽게 살 수 없도록 금 가격을 내렸을 리 없다고 하셨는데, 암호화폐 역시 현재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순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금 가격을 내려서 중국이 살 수 있게 해줬는데 왜 암호화폐 가격도 내려서 살 수 있게 해줬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이렇게 질문을 해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이제 답변을 달았는데 좀 쓰다 보니까 이제 길어졌고, 일단은 이 부분을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 은, 그리고 저는 이제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들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비해선 다 상승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 같은 편이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방향성을 보일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목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축 통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압도해서 경제 우위를 점하고 위안화가 기축 통화가 되는 것이 중국의 이제 최종 목표예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그런 이유로 지금 인민은행에서 공격적으로 이제 금을 매집을 한 겁니다. 500톤씩 매집을 했다라고, 아까 2009년도부터 매집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2017년 중국 정부가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거래소 퇴출과 함께 ICO를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국은 비트코인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 중국 기업이라든가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그리고 뭐 리플이든 이런 거에 주도권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라고 했으면 저는 당연히 이 차세대 화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비트코인과 뭐 리플,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ICO 금지하고 위안화로 비트코인 사는 걸 막고 거래소를 퇴출시키고 이런 건 하지 않았을 거다. 중국 정부 딱 보니까 자신들은 위안화 기축통화를 만들기 위해서 금을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비트코인 가격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지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자신들이, 물론 뭐 비트메인이 채굴 많이 해서 중국이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많이 갖고 있다, 뭐 미국이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 리플은 확실하게 리플사가 미국에 있고 그 600억 개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 리플은 확실하게 이제 미국이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비트코인 각국 통화 대비해서 움직이는 걸 보면 저희 코인닉스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잖아요. 그 달러와 그 일본 엔화가 가장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달러와 일본 엔화의 비중이 많다라는 거는, 저는 이거를 보더라도 중심이, 지금 비트코인도 중심이 이제 달러랑,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미국이 얼마큼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일본이 얼마큼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라는 자료를 저도 이제 찾아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어느 통화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지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고, 거래소도 지금 이제 미국과 일본이 주도권을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미 이제 미국과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가서 또다시 이제 기축통화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느니 차라리 통제를 해서 저는 막아버린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중국이 했던 행동들이. 그래서 한마디로 암호화폐는 가격이 내려왔어도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가격이 내려왔어도 이미 비트코인하고 리플을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판에 자신들이 들어가 봤자 걔들이 짜놓은 판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도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들어가기 싫다 우리는. 야, 우리 국민들도 들어가지 마.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미국 그 금융 세력이 하고 있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게 그들이 이제 정부에서 통제를 해서 막아버리면 정부에서 통제를 해서 막으면 그 국민들이 어찌됐든 비트코인을 수요를 만들게끔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베네수엘라랑 아르헨티나, 뭐 이란, 터키 보시면 그 나라의 화폐를 약세로 이제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달러도 찾고 금도 찾는 겁니다. 왜냐면 자국 내 화폐가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니까. 그 상황에서 근데 달러랑 금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다른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 같은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을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국민들 그 수요를 다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에서 야 우리 니들 그거 쓰지 말고 야 페트로 써, 아니면 우리 기존 볼리바르 화폐 개혁해서 할게. 그래도 그걸 쓰지 않고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을 믿게 된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금도 싸고 말씀하셨던 대로 암호화폐도 싸다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근데 금은 싸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긴 한데 금 차트를 보면 제가 지금 금 차트를 대략 이런 어떤 상승 패턴으로 금 차트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요. 이 채널 안에 이제 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이 현재 위치가 채널 바닥은 아니라는 거죠. 채널 바닥은 아니고 채널에서 중반부 위에 있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승을 시킨 금을 약간 눌러주면서 2013년도부터 2013년도 이제 급락시키면서요. 이때부터 이 금을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매집을 할 수 있게끔, 러시아에서 매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지를 시켜준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있지만 금도 여기서 다시 뭐 이렇게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면 금도 상승할 수 있다. 왜냐면 달러 가치가 이제 하락할 거기 때문에 금도 다시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 상승분은 이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가도 뭐 한 지금 가격의 2배 정도로 보고 있는 건데 비트코인은 훨씬 더 크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상승률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금에서는 그 금으로 비중을 많이 실는 것보다는 암호화폐 쪽 비중이 좀 더 많이 실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중국이 금도 채굴을 엄청 많이 했어요. 채굴도 국가적으로 채굴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채굴 부대를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채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 그 매입을 통해서 인민은행에서 대놓고 매입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 그 국민들이 금 사는 걸 어떻게 보면 약간 권장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런 제도적으로 이렇게 금을 좀 많이 국민들이 살 수 있게끔 해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2013년도 14년도 이때 이 당시에 홈쇼핑에서 많이 금을 판매를 했었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은행에서 금을 상당량을 그 당시에 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축통화의 자리를 노려볼 만한 게 이제 금이어서 매집을 했다고 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주도권이 이미 미국과 일본에 있다고 판단하고 작년에 발을 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무리 싸져도 자신들이 기축통화 역할을 할 만큼의 코인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미국이 환율 압박을 통해서 오히려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게끔 압박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였어요. 둘 다 좀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박청구님이 어제 이제 SBS에서 고스머니를 방송을 했는데 사실 보지 않고 잤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좀
편집된 내용들만 봤어요. 다른 유튜브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걸 봤는데, 일단은 당연히 이제 제목 자체가 고스트원이잖아요. 제목 자체가 고스트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악마의 편집을 해서 안 좋은 뉘앙스로 대중들이 인식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PD도 PD가 그 고스트원이라는 걸 만든 PD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야, 이거는 암호화폐 시장이 안 커질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다 사기고 꼬시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든 니들 그 세력들이 우리한테 그 떠넘기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에 진짜 10% 인구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처럼 다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 이 가격에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제 자산을 계속 이제 생기는 족족 법정화폐를 암호화폐를 바꾸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10%전 세계 10% 인구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격에 있겠어요? 당연히 이 가격에 있을 수 없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당연히 대중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우리가 이 가격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지금 있는 거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박청구님이 이렇게 뭐죠? 지금 이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이거를 보면 여기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이 나와요. 뭐냐면 그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청구님 의견은 그 PD분이 너무 모르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진짜 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미래는 없을까요? 이 뭐죠, 블로그인가? 예, 이걸 보시면 이 내용에 글로 보면 실제 이제까지 암호화폐에 있어 왔던 일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이제 BAT 토큰 만들고, 이 사람이, 이 브레이브 만든 사람이 뭐 자바스크립트, 모질라의 창조자, 콘텐츠 제작자를 보상하기 위해서 내장된 광고 차단제 및 기본, 그러니까 BAT라는 그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퀀텀과 제휴를 하고,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이 재정적으로 빈곤 및 은행 거래에 대한 결제 서비스에 도움이 리플을 이제 적용시키고, IBM이 이제 스텔라, 그리고 JP 모건은 비트코인 사기다라고 얘기해놓고 자신들이 이제 뒤에서 또 비트코인을 샀고, MLB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뭐 크립토, 베이스볼, 예, 이런 뭐 게임인가요? 예, 게임도 만들고요. 그리고 조지 소로스, 뭐 알리바바, IBM과 뭐 블록체인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예, 뭐 예일이 기부금이 4억 달러를 이제 사이펀치 펀드에 투자했다. 이게 이제 아마 블록체인 관련된 펀드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사실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있는데도 유튜브의 창립자이자 트위치 설립자가 세타 토큰의 자문을 제공했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도이치뱅크보다 2018년 2분기 더 많은 이익을 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팩트들이 있습니다. 팩트들이 있는데 이 암호화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야 이거 봐봐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신기한 게 안 믿고, 언제 믿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을 넘어가서 아까 보였던 그 증권사에서, 은행에서 금융상품으로서 비트코인 ETF 상품을 광고할 때, TV에서 광고하고, 심지어 TV에서 ETF 상품을 홈쇼핑에서 판다 라고 하면 진짜 그때는 대중들이 다 들어왔다 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저는 그 PD분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을 믿는 분들보다 믿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리고 또 작년에 이제 들어왔다 중간에 나간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저거 다시는 내가 쳐다보지 않는다, 내가 저거 해서 괜히 마음고생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 시장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 시장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앞으로도 이제 돈을 저는 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오히려 이제 그 시장이 가격이 올라가야지, 그때 가격이 올라가야지 확신을 한다.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는 확신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금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간략하게, 제가 디테일하게는 설명을 안 드리고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일단 금 차트를, 잠시만요. 금 차트를 제가 이렇게 이제 당겨 볼게요. 일단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아니, 주봉인데, 지금 1980년도부터요. 지금 2018년도까지 차트고요. 금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비트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9월달 현재 위치가, 왜냐면 이제 9월 그때 14일날 영상이라고 하면 9월 말쯤에 ETF 승인이 이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ETF 승인 날짜가 언제냐면요, 2003년도 3월 28일이에요. 2003년도 3월 28일이니까 2003년도 3월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이 자리가 ETF가 승인이 난 자리예요. 그럼 제가 여기 수직선으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예. 지금 이 자리가 ETF 승인이 난 날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2월 29일을 이 자리로 맞춰보자고요. 2월 29일을 이 자리로 맞춰보면 2월 29일이고요. 그러면 2월 29일이고 이 기간이요. 이 기간이 1214봉입니다. 1214봉. 이거를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따지면 힘드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잠시만요. 네. 일단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2월달이라고 하고요. 2월달이라고 하고, 현재 위치가, 이걸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냥 하려고 했더니, 너무 그러면, 보시면, 지금, 1210봉이에요. 1210봉. 그리고 주봉으로 1210봉이고요. 일봉으로 이제 따져볼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네. 차트를 일봉으로 따져보면, 아마 이제 거의 지금 저점, 그 금 차트에서 이제 저점 부분과 비슷하게 이제 움직일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추가적으로 더 한 차례, 뭐 어떤 쌍바닥의 형태든 저점을 낮추는 하락이 나올, 아까 이제 의견들 주셨잖아요. 그런 의견도 있는데, 로그를 적용하고요. 마찬가지로 일봉으로 이건 볼게요. 지금은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였죠. 지금 보시면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다가 급락을 하고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지금 눌러줬죠. 그러면 지금 금 차트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N자 하락하고요, 횡보하다가 급락을 했다 라고 하면, 이 위치가 지금 비트코인 이렇게 급락하고 반등 나온 이 위치랑 비슷한 위치다. 반등 나온 이 위치랑요. 그럼 여기서 금 차트도 보시면 한 차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이 저점을 낮추진 않았어요. 이 당시에 저점을 약간 높인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아까 1210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 위치로 보시면 379니까요. 거의 그냥 4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분의 1이고요. 4분의 1이고, 지금 이제 금 차트에서 거꾸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서 98봉,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앞으로 25거래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5거래일 이후에 이제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5일, 그러니까 일봉이니까 25일이니까요. 결국에 뭐냐면 앞으로 이제 1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한 차례 더 하락을 해주고요. 금 차트랑,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금 차트랑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가정하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뭐 제가 이렇게 앞으로 시장이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금 차트 ETF랑 비교해서 설명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날짜까지 지금 맞춰가지고요. 그러면 일단 1월 말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하고 저점을 더 낮춘
저점을 낮추진 않은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5일인 거예요. 25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1월 달까지 지금부터 1월 한 달 동안 하락.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요. 하락. 그리고 1월 달부터 2월 말까지요. ETF 승인 나기 전까지 그 비트코인에서 6,000달러 라인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 더 올라올 수 있겠죠. 아니, 이 정도 위치까지.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2월 말이네 딱.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2월 말입니다. 2월 말에 이제 ETF 승인이 나고 지금 이 위치 제가 여기 지금 체크해드린 이 위치가 금에서 이 위치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요 이쪽으로 가운데로 당겨볼게요. 금에서 금 ETF가 승인된 2003년도 3월달 위치와 비트코인 지금 2월달에만 승인이 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패턴으로 이제 모양이 움직일 수 있다, 시장이. 그리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은 금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ETF 승인이 되고, 계산을 해볼게요. 날짜를 430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4분의 1 정도였잖아요, 그 시간적으로.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30일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430봉에 10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니까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4분의 1이니까 한 110일 정도? 110일 정도니까 100거래일 110거래일에 높이는 얼마만큼 올라오느냐. 잠시만요. 높이는 제가 그 9월달에 이제 말씀드릴 때 그 고점을 이제 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이제 고점을 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5만 달러, 그러니까 110거래일 뒤에 5만 달러 정도 예상된다는 거예요. 이 고점을, 이 금이 이제 여기서 이 지난 고점 800에서 금이 1900까지 올라간 걸 계산해서 비율대로 계산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5만 1000달러 정도 예상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트코인이 110거래일 뒤에 5만 1000달러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110거래일 뒤에 5만 요 정도가 되겠네요. 5만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요? 그럼 이제 됐는데요. 뭐냐면 금 차트가 이제 ETF 승인이 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6,000달러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만 달러에서요. 이렇게 하락하고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6,000달러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횡보하다가 작년이 아니죠. 아직 안 지났으니까 올해 11월 15일날 이렇게 급락을 했죠. 3,200달러까지 급락하고 반등해주고 눌러주고 상승한 요 흐름이 이제 금과 이제 똑같이 움직였다라고 가정하고 비트코인을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N자 하락하고요.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보면 금보다 더 한 2차례 정도 더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금 아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횡보했잖아요. 떨어지기 직전에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이렇게 횡보를 해줍니다. 횡보를 해주고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오고 반등 나오고요. 눌러주고 요렇게 이제 똑같이 갖다 붙여서 모양이 실제 좀 흡사하긴 한데 일단 뭐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일단 ETF가 승인됐을 때로 가정을 해보고 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이후의 흐름은 비트코인은 ETF가 승인되고 이 기간이 2003년도부터요 2013년도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다. 10년 동안 이렇게 상승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뭐 전고점 근처에서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눌러주고 전고점 2만 달러 근처에서 한번 눌러주고요.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해서 예, 5만 1000달러까지 이렇게 하면 이 움직임이 금이 198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움직인 차트를 그대로 그 비율대로 갖다 붙여서 비트코인에 적용해 봤을 때, 그러면 비트코인은 내년 6월 중순경에 이제 5만 1000달러를 이제 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간다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비트코인이 금 차트와 동일한 움직임으로 움직였을 때를 가정하고 ETF도 2월 29일 날, 그러니까 9월 달에도 ETF가 9월 말에 승인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연기됐잖아요. 지금도 또 연기될 수 있는 겁니다. 연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면 좋고 2월 달에 안 돼도 우리가 그만이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가지시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2월 달에 진짜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움직임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겠죠. 야, 그러면 6월 달에 만약에 금 차트처럼 비트코인이 움직여주고 실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제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데 일단 어찌됐든 금 차트로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본 거고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영상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또 뭐 의견, 그리고 질문,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박청구님처럼 좋은 정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같이 공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2018년도 이제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1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하락장이어서 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2019년도는 사실 저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은 많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앞으로 이제 좋은 일만 저는 가득하길 바라고, 내년 새해에는 우리가 뭐 이거 투기꾼, 코인충 이런 얘기 듣지 말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진짜 야, 그때 너 할 때 할 걸,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후에 다시 2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